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중동 구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집트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중동 안의 평화를 정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뜬금없이 이 동방의 먼 나라의 대통령이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호에 서로 교류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내가 가서 당신네 나라에 자유를 주겠습니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의 미래 구상이 있었다는 어떻게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요? 네. 하여튼 이 샤인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20일 카이로 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및 이집트와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인 샤인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를 축으로 하는 구상인데요. 이게 이제 앞글자만 딴 거예요. S, 안정, 함께 만드는 평화,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I가 혁신, 이게 이제 미래를 여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게 이집트도 사실 비전 2030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2030년까지 엄청 이집트가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먼저 경험한 국가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SH가 먼저죠. S가 안정, H가 조화, 그리고 I가 혁신, 그리고 N이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E가 교육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경제협력 뭐 이런 부분은 같이 평화, 번영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교육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이집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인구인데, 그렇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국가고 또 한때 제국을 이뤘던 그런 국가이고 충분한 인구와 경제 성장 가능성과 그에 관련된 걸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력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애들이 대학을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일자리가 없지만 없어요. 일단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맹률도 높고 기초교육에 대한 그 부분을 이집트가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면 기초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국가 공영 교육 시스템들이 완전히 다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집트는 왜 그런 게 없었나요? 자, 이게 이집트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집트가 꽤 오랫동안 독재 국가였고요. 그다음에 아랍의 봄을 거쳐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가 정권을 잡았다가 이 엘시시 대통령이 그때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집트 국민들이 선거를 했어요.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을 세상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대통령을 축출하고 본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교육 과정은 왜 안 됐나요? 이전의 독재 시대에도 그렇고 무슬림 형제단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이슬람 교육 중심의 공동체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국민들을 세뇌해가지고 그 정권에 복속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들은 아마도 저희 한국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럴 건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교육의 장을 높이고 그 사람들 안에서 각자 직업 교육이라든지 전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시스템들을 따로 특화를 해가지고 뭐 직업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전문학교 같은 것들 형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육성과 나중에 취업을 연계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요런 류의 교육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를 거쳤고 다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매몰돼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국가의 발전을 어떤 크게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소외당했던 것이고 가뜩이나 이집트라는 땅이 척박한데 사람들이 거의 인구 전체의 90%는 나일강 그 인근의 유역에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일강 여기가 하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자꾸 범람하니까 비옥한 토지였다면 지금은 저쪽 위쪽에서 나일강 그 상류 쪽에서 이걸 에티오피아 거기서 그거를 막아버렸거든요. 중국이 다 댐을. 막아버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예.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가 전쟁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상류 쪽을 이렇게 댐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 국가들, 뭐 수단을 거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국가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까지 오는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약간 이제 메콩강의 저주 같은 현상들이 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 지역의 담소화 프로젝트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이집트는.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 기획이 돼 있는 거긴 한데, 이집트 사막 내부에다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갖고 염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자연 강수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이집트의 사막 지역을 녹지화하는 프로젝트도 우리나라가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있는 가자지구 문제를 본인들이 떠안고 중재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 이집트의 산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미래를 한국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랍에미리트하고 똑같긴 한데 아랍에미리트보다 우리한테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가 미국한테 이스라엘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야. 돈 받았으니까 그만큼 미국에 개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사채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자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재 역할도 하고만 그게 중재가요. 말이 좋아 중재지. 미국이 야, 일로 와 이러고 이제 앉혀놓은 거고 카타르도 중재국이거든요. 카타르는 왜 앉혀놨을까? 돈 댈 만한 돈을 댈. 그러니까 미국이 카타르를 거기다 앉혀놓은 거는 이집트는 야 니는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 그리고 카타르는 야 돈으로 때워. 그래서 중재국인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자, 현재 이집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국가 형태를 취하든 아니면 또다시 뭐 난민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아무튼 정상화되고 지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미국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지금에 있는 가자 지구를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의 해결책은 이집트가 나서서 중재를 통해 갖고 사실상 팔레스타인 이 유민을 안는 것 뿐이야. 근데 거기에 관련된 건 돈이고 미국은 돈을 안 낼 거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같은 석유가 나오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돈을 내는 입장에서도 이 돈을 줬을 때 이집트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중동 국가에서 제일 하대받는 나라가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한국이 끼게 되면 보증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투자하는 돈들이 이집트 현금이 달러로 돼갖고 이집트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저게 돈 제대로 들어가겠어? 저 정권이 저 돈 먹고 그냥 그거 해갖고 약속 지키겠어라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데 돈이 부패한 나라일수록 알죠. 그렇죠. 누수가 위에서부터 하다 보면은
1,000원을 던졌는데 밑에 10원 내려오는 거야, 10원.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들이 10원을 누구 거에 붙이라고 알고 봤더니 위에서 내려오면서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는 돈들을 한국이 대물의 형태로 거기에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미래 산업을 키워주는 형태로 가지고 지원이 되게끔 다이렉트로 파이프가 뚫리면 그 돈이 비리한 이집트 정권에 흘러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주다가 내가 또 하나 갖고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 사정이 어려워갖고 올해는 그 분담금을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떼먹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그 나라에다가 방산부터 시작해갖고 막 신도시 AI 사업 전부 다 끼고 있어. 그럼 한국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책임지고 이걸 돌려주겠구나. 왜? 그 돈을 받아야 한국 기업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한테 직접 주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 한국이 간접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뭘로 묶어지나? 네트워크로 묶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같은 TV 방송을 보고, 같은 위성통신을 쓰고,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AI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국경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중동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구상은요, 진짜 완전히 그동안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망하고 난 이후에 분열돼 있던 중동을 시아파, 순니파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와 비즈니스와 경제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구상인 거고 여기에 대한 보증과 실행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력을 제공해갖고 이걸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무기를 쪼개주는 거예요. 너는 자주포, 너는 탱크, 너는 비행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포탄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 관리를 해줄게. 니네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공공 관리를 해줄게라고 하는 중재자 역할까지도 한국에 맡는다는 겁니다. 즉, 이 샤인 구상은 그동안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상태에서 서로 지원금 줘가면서 돈 많은 이웃으로 행세하던 국가들하고 늘 언제나 뒤에서 빈국으로 취급받으면서 내가 저거 언제 한번 뒤통수 날려버려야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종교와 경제적 영토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생각했겠냐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이집트 문제부터 해결해갖고 이거를 다 중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또는 문화권으로 묶어야지라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시작했겠냐고. 아닐 거라는 거야. 이러한 구상에 필요로 한 국가로서 한국이 선택을 받은 거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고분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구상 아닙니까? 한반도 5천만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과 국가들을 위해서 한반도의 100배가 넘는 영토에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영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큰 구상의 그림이 이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국격이구나. 우리가 동방에 있는 5천만 살고 있는 조그마한 국가가 아니구나.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이거를 우리가 다 해놓으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 괜찮아. 다 지 거라 그래. 노벨 평화상도 지가 받고 이 구상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기가 부탁해갖고 내가 다 네 거 해. 대신에 다 우리 기업들과 우리 사람들이 이 안에 이거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돈 버는 건 우리. 돈은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 일거리는 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고 걔네들이 서로는 못 믿어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협업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미국은 못 믿어도 한국은 한국은 믿잖아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절대 무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터키 방문이 있는데, 터키 방문은 솔직히, 터키가 지금 거의 그 국가보도 직전인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방점을 찍으실지, 이 G20 회의 이후에 터키 방문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튀르키예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국이거든요. 그 문제까지도 어쩌면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한국이 같아요. 세계 경찰이요? 아주 그냥. 뭐 사실 그렇지 뭐. 지금 그렇게 됐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뭐 이집트가 비전 2030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나라에다 기술을 대주고 차관을 대주고 그 나라에다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사실은 저거 언제 역쿠데타 맞아서 날아갈지 모르는 대례 정권에 가까운 상황인 건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10년 넘게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난점들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 적응력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K푸드, 패션 뷰티,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콘텐츠로 만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집트 음식 다르고 아랍에미레이트 음식 다르듯이 이게 그냥 이게 다이렉트끼리 자기끼리 붙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비슷한 애들끼리 붙으면 안 돼. 안 돼. 이 한류라고 하는 걸 살짝 이렇게 이게 코팅을 해놓으면 탕후루 같이 되는 거예요. 딸기나 사과나 포도나 탕후루를 발라놓으면 설탕을 살짝 발라놓으면 비싼 맛으로 가는 거거든. 그게 조화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문화의 교류와 네트워크의 교류가 결국 국가 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앞으로 K 컨텐츠와 K 문화가 중동 전역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특히나 중동의 젊은이들을 위한 이제 미래와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져요. 물론 해가야 될 일이 많고 난관이 많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 해결을 통해서 더 이상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로 늘 세계 3차 대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지역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또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G2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